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당원들의 출당 청원과 관련해서 당에서 몰아낸다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해서 탈당, 또 신당 가능성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와 충돌하고 있는 이뉴한 혁신위의 배후에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황의조 선수가 여성과 영상통화 도중 신체 노출 장면을 몰래 녹화한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달 말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황 선수의 혐의와 법적인 쟁점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내리면서 상승률이 둔화했지만 농산물 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에도 과일과 채소값이 비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희생안을 최고위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산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당의 비대위 전환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설이 확산하는 속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5년 전에 전역한 부사관에게 복무 시절 휴가를 규정보다 많이 갔다면서 돈으로 물어내라고 통보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로 간 포탄이 유럽 전체 국가를 합한 공급량보다 더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법 때문에 간접 지원했다는 내용인데 국방부는 비살상 물자만 지원한다는 입장에 달라진 게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145년 만에 40cm를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고 탄자니아에서는 홍수로 최소 57명이 숨졌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RM과 뷔, 지민과 정국이 다음 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는 가운데 소속사가 팬들의 방문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을 시작으로 멤버 전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지 2달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첫날, 지금은 점심시간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자리는 2달째 비어있는 상황인데 오전에는 야당 의원들의 자질검증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과거 조 후보자가 판사 시절에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우려했고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너무 무분별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이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냈습니다. 반면 여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때 심해졌다고 주장하며 조 후보자야말로 누적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법원 신뢰를 복원할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하루속히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야당이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큰 이견이 없으면 임명동의안을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입장인데 야당은 그날 이른바 쌍특검 법안 상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오전에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전세 사기 후속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동안 조사한 전세 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를 국회에 보고했고 지난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두고 여야 의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네, 여야 당내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에선 지도부와 혁신위원회의 갈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어제 당 핵심 의원들의 총선 전 용퇴를 촉구하는 이른바 희생혁신안이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자 애초 예정된 화상회의도 취소한 채 후속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에선 오는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위원들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구까지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이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예정된 총선 준비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혁신위가 일부러 분란을 만들려는 것 같다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주부터 차례로 영입 인재를 발표하고 이르면 이번 달 중순에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김기현 대표가 직접 낙점한 공관위원장 후보 1명을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들 목소리와 가까운 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주장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좋은 말씀이라며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강승규 전 수석이 혁신이 목적대로 갈 것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바랄 것이다라고 좀 발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끊임없이 혁신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혁신해 가야죠.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가 띄운 신당설에 당내 이상민 의원의 탈당과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집단 행동이 겹치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도 라디오 방송에 나와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받고 있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신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당원들의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지적에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응수한 겁니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학자로서 자신의 역할은 끝났지만 조용히 웅크리고 살 수는 없다며 내년 총선 때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야권 곳곳에서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이 일면서 민주당 안팎에선 비례대표 선거제를 둘러싼 파열음도 점차 커지는 모습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감지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 파기 가능성에 관해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정당이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고 그 정당에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당하게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사과하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온 공약 파기는 있을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총선 선거 규칙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2기 내각과 관련해 발목 잡기만을 위한 대정부 공세를 멈추고 민생을 함께 챙겨나가자는 메시지를 야당에 보낸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색을 빼고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이번 인사에서 정쟁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벌써 도주 개각을 운운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검증은 이루어져야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은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더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폭 개각을 통해 내년 총선 출마 장관들을 내보낸 걸 두고 책임지고 경질해야 할 경제부처 관련 장관들에게 자리를 깔아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보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내용에서 최악의 개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후임으로 임명된 대부분이 경력상 의아함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능력과 도덕성의 문제를 엄격하게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둔화하면서 넉 달 만에 오름세가 꺾였습니다. 반면 농산물 값은 13% 넘게 올라 불안한 모습인데요. 정부는 12월에도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3% 올랐습니다. 지난 8월 이후 넉 달째 3%대 상승률입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소비자 물가는 0.5%포인트가 떨어지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줄곧 오름세였던 물가 흐름도 넉 달 만에 꺾였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이 5.1% 떨어진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휘발유가 2.4% 올랐지만 경유는 13.1%, 등유는 10.4%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하락폭이 다시 확대되고 농축산물, 내구재, 섬유 제품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지난달에 비해서는 0.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농산물 값은 불안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농산물은 13.6% 오르며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2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입니다. 사과와 토마토, 파, 오이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고 쌀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12월에도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겨울철 기상 여건과 국제 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3.0%까지 낮아졌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추세적인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아직 가격이 높은 일부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달 초중순 종료 예정인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다른 지역 거주민이 서울 아파트를 사들인 원정 매입 비중이 연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은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300여 건으로 올해 1월 1,400여 건 이후 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10월 타 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이 21.3%로 1년 3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6억 이하 주택에 빌려주는 특례 보금자리론 우대형 대출도 중단될 예정이어서 매수 심리는 더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후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의 3분의 2로 줄면서 1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R114는 오는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상 물량은 24만 가구로 올해보다 12만 가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분양이 대폭 줄어든 것이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후보자는 오늘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경제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역동경제를 앞으로 경제정책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역동경제가 되려면 교재 완화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교육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혁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세대 간 이동이 원활히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TA를 통한 수출길 확장과 함께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도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인 제가 우리 기업과 무역인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앞으로 영국, 인도, 중동 국가들과 FTA를 통해 수출의 길을 여러분의 운동장을 계속 넓히고 키우겠습니다. 수출 중소 중견 기업이 자금 걱정 없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도 신설하겠습니다. 수출은 늘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좋은 일자리의 원천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출 진흥이 곧 민생입니다. 지하철의 2배 속도로 달려 79분이 걸리던 수서와 동탄을 19분에 연결할 GTX-A가 개통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3월 말 개통할 수서 동탄의 구간의 운임은 4,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승윤 기자가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공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GTX-A의 관문인 수서역. 지하철의 2배에 달하는 50m 깊이까지 들어가는 대심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스크린 도어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열차 운행과 관련된 주요 공사는 거의 다 끝났고 역사 내부의 마감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노선 시설 상태와 열차 운행 체계를 점검하고 업무 숙달 수준을 확인하는 종합 시험 운행에 착수했습니다. GTX-A는 지하철의 2배인 시속 180km까지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급 지하철입니다. 지금까지 79분가량 걸리던 수서, 동탄 구간을 19분 만에 연결합니다. 국토부는 수서, 동탄 구간에 하루 2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8량으로 구성된 한 편성당 1,000명 이상이 쾌적하게 탈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10분 정도 내외의 간격으로 운행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좌석도 일반 지하철보다 훨씬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 달 발표될 수서 동탄 노선 운임은 4,000원 정도입니다. 다만 일반인은 20%, 취약계층은 53%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통합 환승제를 실시하기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합의를 했고요. 내년에 시행 예정인 K패스도 지금 GTX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 중 시설 점검을 마치고 다음 달에 시설물 검증 시험, 내년 2월과 3월에는 영업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지금 제 오른손이 가리키는 방향이 동탄에서 수서로 가는 상행선이고 그 반대쪽이 하행선입니다. 지금 현재 95% 정도 완성된 상태인데요. 내년 3월 말이면은 완전 개통돼서 일반 국민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GTX-A 수서역 공사 현장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불법 촬영 혐의로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박탈당했죠. 황의조 선수. 또 다른 여성과 영상통화 도중에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녹화한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황 씨가 입국하는 대로 재소환해서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황의조 씨를 둘러싼 불법 촬영 의혹 사건에 대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불법 촬영 혐의가 하나 있었고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이제 몰래 영상 통화를 녹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노출 장면이 좀 있었나 봐요. 네, 일단은 이 마찬가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불법 촬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두 번째 피해자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객관적인 물증을 이미 이제 경찰에서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피해 정황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영상물의 어떤 형태나 구성이나 두 사람의 대화 간 동의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라는 것. 그런 피해자 동의 없이 몰래 녹화했다, 불법 촬영했다라고 추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피의 사실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해당 여성도 당시에는 녹화가 된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지금 녹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영상 통화를 하면서 특히 신체의 일부를 어떻게 보면 수치감, 남이 볼 수 있는 수치감이 드는 영상을 촬영하는 정도의 어떤 대화가 오고 갈 때는 혹시 이거 촬영하고 있는 거 아니지? 촬영하면 안 돼라는
그 어떤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내역에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촬영돼서 녹화돼서 보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촬영돼서 보관했을 가능성, 정황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런 어떤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그 영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황 선수에 대한 어떤 피의 사실에 대한 보도나 여러 가지 혐의가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피해자는 정식 고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이야기했을 때 촬영된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몰래 촬영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예. 결국은 황 선수가 그 당시 영상 통화하면서 이것을 촬영하고 있다는 걸 고지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동의받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사실상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했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불법인 거죠? 네, 일단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라는 성폭력 특례법상 이 성범죄는요. 예. 행위가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으로는 촬영 자체를 처벌하고요. 그리고 촬영한 걸 넘어서서 이걸 반포, 예를 들면 유포하거나 뭐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자체를 각각 처벌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 촬영물을 보관, 소지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한 것도 별개의 범죄, 그리고 이것을 반포라는 유포 행위 자체도 별개의 범죄, 예. 보관하고 소지하는 것 자체도 불법적인 어떤 죄로 각각 구분 지어져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황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외부에 다른 사람한테 유포한 행위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여성들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각각의 불법 혐의가 촬영 혐의, 저장 혐의, 또 유포 혐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촬영 혐의와 저장 혐의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실제로 모르게 촬영했으면? 네, 만약에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고 더군다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까지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양형 기준상으로는 촬영죄만 징역 8월에서 2년, 그리고 가중처벌을 한다고 한다면 1년에서 3년으로 되어 있고 예. 또 이제 이게 한 개의 범죄가 아니라 다수 피해자한테 여러 가지 행위잖아요. 영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여러 수 개가 있겠네요. 있으면 각각의 범죄가 성립이 돼서 실체적 경합, 가중에서 2분의 1 형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요. 예. 피해자들의 용서나 합의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양형 기준상으로는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사안 전에 있었던 그 관계 도중에 영상을 찍었던 사안이요. 황희조 씨는 합의하에 영상을 찍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피해 여성은 몰랐다.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불법 촬영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게 이제 관건일 텐데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됩니까? 전체적인 정황을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촬영할 때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거부하는 내용이 그 해당 영상이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황희조 선수 측에서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피해자 측, 그러니까 피해자 대리인께서 이제 주장하는 SNS 대화 내역이라든가 녹음 내용을 추단해봤을 때 사후적으로 계속 항의를 한다거나 지워달라, 왜 그 영상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항의의 정황으로 비춰봐서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촬영해서 보관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이나 영상에서의 두 사람의 어떤 촬영 각도, 대화, 그리고 여성이 그 어떤 카메라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의했는가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는가, 둘 다 동의도 하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됐는가, 거부한 것으로 알고 촬영에 임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후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나는 동의한 적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예.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 적극적 동의, 묵시적 동의, 적극적 부동의하고 또 묵시적 동의,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때 분명히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가해자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았냐, 사실상 동의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묵시적 동의는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성적인 접촉이나 사생활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신체를 노출한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데 묵시적으로 동의할 거라는 추정을 폭넓게 인정하면 굉장히 피해가 많이 발생할 그렇겠네요. 여지가 있죠. 예. 적어도 이렇게 누군가는 함부로 촬영하지 않는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는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 찍어도 돼? 우리 같이
찍어서 보관해도 될까? 우리만 보자. 이런 전후의 정황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사실 동의받는 행위 자체를 안 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이 주로 이제 이런 영상물이 존재하는 것을 안 이후에 항의하는 발언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 동의하지 않았는데 촬영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유죄의 증거로서 정황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만약에 차량에 동의했다라고 한다면 촬영한 입장에서 이거 그때 네가 동의해서 촬영했던 거잖아. 우리 좋았을 땐 이렇게 뭐 같이 촬영했잖아. 이런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 무죄에 가까워지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뭐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동의를 하고 넘어가서 찍었는데 사후에 생각해보니 이걸 지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지워달라고 한 걸 좀 기록으로 남겨두거나 통화에 있다면 그것도 거부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촬영 자체는 동의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 반포, 유포하거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지인에게 이제 뭐 돌린다거나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삭제의 의사 표시를 전달하고 이 반포 자체도 동의하에 반포했다는 주장을 간혹 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상정하기 어렵지만 이 여자도 동의를 해서 내가 인터넷에 올렸어라는 사건이 최근에도 무슨 뭐 대학교 게시판에서도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후적인 아마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를 남기는 것은 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내 입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서로의 주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부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뭐 증거를 제시할 것이고 제시를 요구할 것이고요. 그런데 영상 분석을 통해서도 일부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보통 이제 합의해서 촬영을 하는 경우를 상정을 했을 때는 그 카메라를 이 촬영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행동을 취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동의를 했다고 하면 굳이 숨겨져서, 그러니까 숨긴 위치, 저 외곽이나 사각지대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둘이 있는 앞에서 자연스럽게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촬영 각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한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합의하에 촬영된다라고 한다면 보통의 일반인들은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분석을 해서 이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사안들이 법적 분쟁으로 갔을 때요. 현행법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한 단어나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게 불법이다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준선이 있습니까? 불법이라는 건 명확하게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으로도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촬영한 경우 또는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의 어떤 사생활의 비밀이 어떤 동기 없이 누설되는 경우는 사실은 동의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건 같은 경우는 명시적인 동의라든가 적어도 내가 동의를 받았다라고 정당하게 믿을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이 촬영자, 그러니까 피의자인 가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결합을 촬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요소가 있기 때문이고 특히 문제되는 것은 동의하에 촬영된 촬영물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에게 전달돼서 유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도 그거를 유포될지 모르고 건넸다거나 이런 주장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게 미필적 고의나마 남의 손에 핸드폰이 들어가는 순간 유포될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고의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지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외부에 알려지면 좀 곤란한 영상물 같은 경우는 촬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그리고 보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이달 말에 이제 귀국을 하면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여러 혐의 중에 2차 가해 관련 혐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양형상으로도 굉장히 불리한 그 행위를 한 겁니다. 직접적인 행위는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이나 이런 걸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황의조 선수가 이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걸 동의했다라고 한다면 한 선수의 책임도 굉장히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게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분이 노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내가 사회적인 비난이나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질타를 받을 염려
때문에 사실 고소를 못하는 경우까지 많은데 이렇게 피해자의 일부 신원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에는 2차 가해로 명확하게 판사님께서는 합의 도중에 피해를 야기했다 또는 범행 이후에 재질도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될 요소가 굉장히 다분히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24조 2항인가요? 거기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하는 경우는 별도의 형사처벌로서 3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나 나이나 성명이나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SNS나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공개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뭐 직업이나 그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인적 사항을 누설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인지 예를 들면 제 피해자는 손정인지가 명확하게 특정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본인들을 변호하기 위한 또는 언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데 꼭 필요한 정보지 않은 피해자에게 숨겨줄 어떻게 보면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정보를 누설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에서도 이 성폭력 특례법상 처벌할 가능한지를 법리 검토한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황의조 선수가 받고 있는 여러 의혹들,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알아봤는데 황의조 선수는 그럼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첫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그 촬영죄는 무죄이다라는 주장으로 보이고요. 반포행위 자체도 뭐 다른 사람에 의했기 때문에 나는 무혐의다라는 취지로 이제 변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두 번째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통화 중에 동의 없이 녹화를 해서 촬영해서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적인 입장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의조 선수 지금 추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영상 통화 중 녹화한 혐의가 추가됐는데요.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 손정희 변호사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방부가 한참 전에 전역한 부사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군 복무 시절에 휴가를 규정보다 많이 갔다면서 돈으로 물어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스템 오류 문제가 원인이었고 법적으로 환수할 근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웅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전역한 예비역 중사 A씨는 근무했던 부대로부터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거 군복무 시절 연차 일주일을 주어진 규정보다 더 썼다며 수십만 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미 5년 하고도 3개월이 더 지난 상황인데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더 황당한 건 어떤 근거로 비용을 물어야 하는지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7 보병사단 재정부에 있는 주무관이라고 있습니다. 군번 되시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소속 조회를 해보니까 저희 사단 소속이 애초에 아니셔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검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군이 태도를 180도 바꾼 건 A씨가 온라인에 사연을 올린 이후입니다. 뒤늦게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교육기간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데 휴가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A씨 연차가 규정보다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내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막상 공론화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문제는 더 있습니다.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돼 휴가 사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환수할 수 없습니다. 전역한 지 5년이 훌쩍 넘은 A씨의 경우 애초에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휴가 시스템 오류부터 환수 대상 선정까지 어느 것 하나 매끄럽지 못해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 시효가 만료된 대상자에게 왜 환수를 통보했는지 군 재정을 총괄하는 국군 재정관리단에 물었더니 자신들이 최초 환수를 청구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정관리단이 각 군의 연차 초과 환수와 해당 명단을 내려보냈다는 공문을 제시하자 본인들이 직접 청구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RM과 B, 지민과 정국이 오늘 11일과 12일 각각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팬들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오늘 오전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RM과 B는 각각의 절차에 따라 입대할 예정이고 지민과 정국은 동반 입대할 예정이라며 신병교육대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현장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팬 여러분께서는 현장 방문을 삼가시기를 당부드린다며 RM과 지민, B, 정국을 향한 따뜻한 배움과 격려는 마음으로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로써 지난해 12월 맏형 지인을 시작으로 멤버 전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됐습니다. 지난 3일 11년 만에 전국 어머니 대회에 직접 참석해 연설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 행사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어머니 대회에서 연설한 건 김일성 이후 62년 만이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가정과 사회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 혁명의 대를 꼿꼿이 이어나가는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인 문제들을 일소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 미덕 그리고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 교양을 잘하는 문제도 모두 어머니들과 힘을 합쳐 연설의 내용보다 관심을 끈 건 어머니들의 헌신과 관련한 대회 보고서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 김 위원장이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냐 아니냐, 눈물의 이유를 두고 전문가들이 여러 분석을 내놓는데요.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며 어머니를 강조하고 나선 이유, 개회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저출생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79명으로 추정되는데 물론 합계 출산율이 0.7명대인 우리보다는 높지만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생률 2.1명을 한참 밑돕니다. 북한은 외국인 노동자 유치가 어려워서 노동력 수급에 더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에서는 매년 11월을 어머니의 날을 기리고 또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에겐 노력 영웅이란 칭호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육아법을 제정해서 영양식품과 학용품 무상 공급 같은 복지책도 내놨지만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비사회주의적인 문제가 늘고 있다는 상황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북한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한류 같은 자본주의 문화 소비가 늘면서 이로 인해 체제 균열까지 우려되자 각 가정에서 어머니 교육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란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딸 주애를 부각하기 위해 여성의 역할을 더 띄우는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심층 기사에서 한국의 포탄 지원 과정을 다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로 간 포탄의 양이 유럽 전체 국가를 합한 것보다 더 많았다고 전했는데요.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공급하는 일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장에선 한 달에만 9만 발 이상 포탄이 필요한데 미국이 조달할 수 있는 건 10분의 1가량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탄약을 대량으로 보유한 한국에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이라면 41일 안에 공중과 해상으로 33만 발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교전 지역에 무기 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 법이 장벽이었고 결국 간접 지원 방식은 수용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뜻에 따라 올해 초부터 탄약 공급이 성사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나라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에서 이송된 포탄 규모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곧바로 전달됐는지 미국이 한국 포탄을 무기고에 채우는 우회 방식을 취했는지도 명확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연말이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바닥난다며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며 의회를 재촉한 겁니다. There's not a magical pot of money out there that we can go dip into that we have been hiding off in the corner. It's straightforward. Congress has got to provide the funding or the United States cannot continue to support Ukraine.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백악관이 패키지로 제출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 가운데 이스라엘만 따로 떼서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존슨 하원 의장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지원도 필요하다는 쪽으로 변화를 시사했지만 백악관의 남북 국경 정책도 바꿔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유럽에는 때이른 큰 눈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145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등에서는 홍수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서봉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설과 짙은 안개로 차량 통행이 멈추고 항공기들도 운항이 정지됐습니다. 현지 시간 3일과 4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쏟아진 폭설. 40cm를 넘겨 73년 만에 최고 적설량을 기록하면서 당국은 13만 5천 명 이상과 특수장비 18,000여 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12월 3일의 경우 12시간 강설량은 10.7mm로 1980년 기록을 넘겨 기상관측 145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강설량은 통상 적설량의 10분의 1입니다. Но я уже сколько, 20 лет такого снега не видела, вообще даже снега не видела. Я очень рада, что сюда попала, что вообще сейчас нахожусь в Москве. 적설량 45cm로 역대 12월 최고를 기록한 미넨 등 남부 독일도 폭설이 계속되면서 800편 가까운 비행기가 결항됐습니다. 불안한 흙탕물에 버스가 고립되고 승용차가 둥둥 떠내려갑니다.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는 폭우와 이어진 산사태로 최소 57명이 숨졌습니다. 하낭 지역 카테시 마을주택 100여 채도 산사태로 매몰됐습니다. Lakini nataka niseme kwamba nimeelekeza nguvu zote za serikali zielekezwe huko kwenye uokozi na kuzuia maafa zaidi kutokea. 100년 만의 폭우에 케냐에서는 지난달 말 120명, 소말리아에서도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아프리카 동부는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다 올해 10월부터 엘니뇨 현상으로 폭우와 홍수가 이어지면서 수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실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나 주거,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내년에 4인 가족 기준 13% 오릅니다. 이에 따라 내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4인 가구는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오릅니다. 한국방송공사 KBS가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광고 감소로 내년에 3,400억 원의 적자 발생이 우려된다며 임금 동결과 특별 명예퇴직 등 비용 절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보직 고액 연봉자가 많다고 비판받던 현행 직급 체계를 개선해서 직위와 일치하는 직급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원정 도박 자금 수백억 원을 불법으로 환전해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남과 명동에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해외 원정 도박 고객들로부터 원화를 받아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에 필리핀 현지에서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160억 원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세종시 종촌동을 지나던 승용차가 길가에 있던 변압기를 들이받아 인근 아파트 두 곳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세종시는 사고 발생 30분 만에 자가 발전기가 가동돼 긴급 복구됐고 한전에서 변압기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80대 주민이 숨졌고 집에 있던 가전제품과 가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3년을 상징하는 전자통행증인 건강코드가 다시 등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중국 정단신문은 소셜미디어를 인용해 스촨성과 광둥성 정부가 지난해 12월 폐지된 건강코드를 부활했다고 전했습니다.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서는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현지 직원이 전했습니다. 영국의 유일한 판다 암수 한 쌍이 12년 만에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들의 임대 기간은 원래 10년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2년 더 머물렀습니다.
동물원 판다 임차료로 연 75만 파운드, 약 12억 4천만 원을 중국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5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두 자릿수 보이고 있고요. 예년 기온을 5도 이상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가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밤부터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의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서울 5도, 광주 3도, 대구 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내일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10도, 전주 14도, 부산 16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보름 넘게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성이 크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당원들의 출당 청원과 관련해서 당에서 몰아낸다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해서 탈당, 신당 가능성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와 충돌하고 있는 이뇨한 혁신위의 배후에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